이란 국민들이 테러 정권에 맞서 행진하는 이번 주에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사망하고 1만 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시위대의 안전과 성공 그리고 자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봉기의 결과가 분명히 이스라엘에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교훈은 단순하면서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법원, 그리고 선거로 우리의 싸움을 할 수 있는 특권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그런 권리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보복 위협조차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최근 논란은 형사 기소 개혁을 위한 새 법안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사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기 및 신뢰 위반이라고 불립니다. 이 개혁이 오랫동안 미뤄졌던 법적 수정인가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시기적절한 도피구인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저는 일란 알 메이젤이고 여기는 기본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내지만 내부 갈등도 겪습니다. 유대인 삶의 이중성 중 하나는 게필테피쉬와 무플레타가 모두 소중한 국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최첨단 기술의 기적이 끝없는 노동조합 관료주의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점 속에서 살며 한편으론 민주주의로 다투고 다른 한편으론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는 어디에 와 있을까요? 연립정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벤 그비르 장관이 공식적으로 어떤 잘못으로 기소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연립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권과 하레디 정당 그리고 여론 및 법정에서의 긴장은 여전히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평소와 달라도 결국 늘 그렇듯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는 일과 영어로 듣는 정보 사이에는 엄청난 정보 격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신뢰 위반 범죄 문제에 관해서는요. 법률, 학문적 연구, 정치 역사와 세계 흐름으로 상황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개를 제외하고는 약간의 마술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쯤에는 네타냐후 사법 개혁 또는 사법 개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매우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여당 의원들은 이번 주 사기 및 신뢰 위반 폐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혐의들은 총리가 직면한 3건의 부패 사건에 모두 포함됩니다. 야이르 라피드 야당 대표는 이 제안을 이스라엘을 실패한 제3세계 국가로 만드는 쿠데타라며 이에 맞서 싸우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법정과 거리에서요. 이 부분은 곧 다시 말할 테니 기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야이르 골란 의원은 이를 마피아식 행동이라 불렀습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해당 범죄가 모호하고 불필요하며 법률 시스템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공무원과 관리들에게 반드시 범죄가 아닌 일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맥락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연합정부는 네타냐후가 재판 중 이 법안을 추진했고 이후 그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형법에 따르면 범죄가 법에서 삭제되면 일반적으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네타냐후는 그 법안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사기 및 신뢰 위반 혐의가 취하됩니다. 그러면 4,000번 사건에서는 뇌물 혐의만 남게 되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설득력이 없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단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제안들 속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실 분리와 법률 자문관을 정치인에 종속시키는 법안도 있습니다. 경찰 내부감사부를 검찰의 관할에서 벗어나 법무부로 옮기는 법안도 있습니다. 정부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야를 넓히고 익숙한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스라엘인들 스스로가 그들의 사회가 파시즘적인 망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묘사하는데 이런 언어는 10월 7일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법안 논의 전의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먼저 선행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술이 시작되고 비비를 그림에서 지웁니다. 이 법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신뢰 위반이라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좋아요. 여기 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형법 제284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기나 신뢰 위반 행위를 하여 공공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개인 대상일 땐 범죄가 아니어도 공공 대상이면 3년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무원과 직무 수행 중은 명확하지만 신뢰 위반은 모호하고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공공에 해를 끼친다는 표현도 너무 막연해 거의 형이상학적입니다. 이 모든 모호함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입니다. 이 법은 영국 위임 통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유산이며 영국 관습법을 본떠서 혹은 느슨하게 본떠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공직에서의 직무 태만이라는 범죄죠. 이것은 이스라엘 법에서 프레임워크 범죄로 일반적 금지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는 법원이 각 사건마다 판단하도록 남겨둡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프레임워크 범죄가 합법성의 원칙과 깊은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미리 범죄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이 신뢰 위반이라고만 하고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소된 후에야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공적 논쟁에서 자주 사라지는 구분점으로 이어집니다. 언급할 가치가 있는데 부패와 불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보기에는 부적절하거나 비윤리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불쾌해 보일 수 있지만 범죄는 아닌 행동에 넓은 회색 지대가 있습니다. 장관이 자격을 갖춘 친구를 정부 직책에 임명합니다. 겉보기엔 안 좋아 보여도 그 친구가 진짜 자격 있다면 그게 중범죄여야 할까요?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게 공공 서비스일까요? 그럴 수 있죠. 정치적 이익 추구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게 범죄인가요? 정부 관리가 이후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나요? 아마도요, 나중에 범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다른 무언가였나요? 민주주의에서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 비윤리, 직업적 비행, 범죄를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선거와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가 있으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형사 기소, 모호한 신뢰 위반 범죄는 모든 범주를 하나로 뭉개버리고 검사들이 불쾌하게 여기는 행동을 범죄화할 수 있게 하며 제도적 선호를 형사적 금지로 바꿔버립니다. 사후에 이제 이런 배경에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잠깐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텔아비브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의 요시 셰인 교수는 2010년 저서에서 이스라엘 부패 언어를 폭넓게 다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정치 지도자 조사와 기소에 적극적이라며 그 이유를 사회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16년 Jewish Telegraphic Agency 인터뷰에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토, 종교, 경제 정책에 단합할 수 없어 눈사태, 거의 광란의 단결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체제를 비난하려고 부패 이야기가 미해결 정치 갈등을 대신합니다. 셰인 교수는 이것이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인이 부패했다고 하고 조사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사가 있기 때문인가요?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트랜스퍼런시 인터내셔널의 2024년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점수는 최근 100점 만점에 63점에서 65점으로 올랐으며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민주주의 국가가 최악의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이는 개선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식이 항상 현실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끝없는 조사는 국제적인 비교에서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만연한 부패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셰인 씨는 기준이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의미 있는 역사적 사례를 듭니다. 그는 데이비드 벤구리온 총리 시절 정부 자금으로 자신의 도서관에 아이제이아 벌린 책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행동은 형사 수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실의 과도한 열정과 언론의 스캔들 집착을 언급합니다. 그는 부패 집착이 사회에 미친 또는 미칠 수 있는 부식성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집착이 정당화할 수 있는 불법 행위나 전체주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전 법무부 장관 다니엘 프리드만은 에후드 올메르트 정부에 재직했고 이스라엘 상을 수상했으며 대표져서 지갑과 검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이스라엘 정치 제도가 약화되자 법조계가 어떻게 권력을 쌓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전례 없는 범죄 수사와 재판의 물결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수사는 정당했지만 오늘날 기준엔 많은 수사가 의문스럽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핵심은 신뢰 위반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모호해 거의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1999년 이스라엘 최고의 형법학자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는 미리암 구라리에르 교수가 신뢰 위반 범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또는 근본적 개혁을 요구했고, 그녀는 검색엔 조항 사용 자제, 법원엔 적용 범위 축소를 촉구했습니다. 2014년 구르 아리에 교수는 이 범죄가 도덕적 공황에 가까워진다고 했습니다. 형사법이 윤리나 규율로 다루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명한 형사법 학자이자 이스라엘 좌파인 모르데차이 크렘니처 교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당파적 소속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 변호사협회 회의에서 그는 형사법에서 중요한 원칙은 적법성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사전에 경고가 없으면 처벌도 없습니다. 배임죄와 같은 포괄적인 범죄에서는 무엇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형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크렘니처 교수는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를 통해 사기와 배임에 관한 전체 책을 출간한 여러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책은 범죄 표현 방식을 비판하며 구체적 금지 조항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해상충, 금지된 이익, 정보 오용 등 각각은 공직자들이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는 요소들로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형법계 최고 인사들은 이 점에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확실히 그들은 리쿠드 중앙위원회 구성원들과 다릅니다. 이제 이 범죄에 대한 우려가 직접적으로 다뤄진 가장 중요한 판례는 2008년보다 앞선 2004년 대법원 판결인 셰비스 사건입니다. 이츠하크 라빈 총리 시절 총리실 사무총장이었던 시몬 셰비스는 이해 충돌 상황에서 행동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직책에서 말이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한 법적 싸움을 벌였고 그중 일부는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그에게 불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신뢰 위반에 관한 법에 해가 된다고 주장한 검찰의 요청으로 법원은 다시 심리를 열었습니다. 재심에서 법원은 두 건의 신뢰 위반 혐의에 대해 형을 선고하라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9명의 판사 모두가 채비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동의했습니다. 9명 모두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어떤 면에선 공익이 증진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결정들은 실질적으로 합리적이었고 상사에게 보고되었지만 법원은 신뢰 위반 해석을 두고 크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마이클 채신 판사는 신뢰 위반 범죄가 신뢰를 잃은 공공방해죄와 비슷하다고 경고하며 기준이 없는 범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법이 오징어처럼 사방으로 촉수를 뻗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습니다. 이제 디리아오 마차 대법관은 홀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그 확장된 해석을 타파스타 메루바, 너무 많이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 라고 표현했고 그 아이러니를 지적했습니다. 9대법관 모두 신뢰 위반의 정의엔 동의했지만 같은 사실에 대해 정반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판사들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면 공직자들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마차는 그 범죄가 여전히 모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아론 바라크가 작성한 다수 의견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는 법령의 불확실성을 인정했지만 받아들였고 실제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밸브 개념과 개방적 규범처럼 이 범죄도 상황을 폐쇄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호 가치의 내용을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크가 범죄 의도와 행위 입증에 충분하다고 본 세부 사항을 길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법과 해석의 자의성을 강화합니다. 신뢰 위반에 대한 그의 인용문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라크는 사전 확실성의 약속을 명확히 거부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 해석은 일반 범죄를 구체적 금지로 기계적으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직관, 즉 부패와의 싸움의 근거가 되는 직관에 따라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뿐입니다. 현행법상 직관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검사와 판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역사적으로 좌파와 우파 정치인 모두를 예측하기 어려운 순수성 테스트로 검증해 왔습니다. 형법은 단순한 전제에 기반하며 처벌은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형법은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 평생 따라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엄격하기 때문에 명확함이 요구됩니다. 법은 합리적 사람이 행동의 한계를 알 수 있을 만큼 명확해야 하며 모호한 범죄는 이 원칙을 어깁니다. 이런 법은 선택적인 집행과 사후의 도덕적 판단을 불러일으키며 판사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해석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처벌하던 정은대적 제도와 닮아 있습니다. 신뢰 위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과도한 범죄에 대한 비판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국 등 여러 영미법 국가는 포괄적 만능 범죄 조항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위원회는 공직자 직무 태만 범죄가 모호해 법적 확실성을 해친다며 이를 폐지하고 명확한 범죄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형법 122조를 부패하거나 부정직한 의도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좁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정직한 서비스 사기라고 불리는 범죄의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헌법상 공정한 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시적인 뇌물수수나 리베이트에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형사법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점점 커지는 합의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치인들도 과거에는 그 필요성을 널리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2007년부터 신뢰 위반 혐의를 개혁하려는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2007년에 그것은 노동당의 크네셋 의원 아비샤이 브라버만의 제안이었고 공동 발의자로는 역시 노동당의 샬레이 아하모비치와 이후 당 대표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카다시당의 도브첸인, 오슬로 협정의 설계자인 요시 발린, 그리고 리쿠드당의 길라디르 단과 레무르 리브노트가 공동 발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꽤 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아우르고 있었죠. 2010년에 그 법안 또는 한 법안은 현재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인 요하난 플레즈너가 발의했고 현재 법무부 장관인 야리브 레빈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사법개혁 문제에서 완전히 반대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데 동의했었죠. 2020년 개혁안에는 공동 발의자들이 있었죠. 방송 초반에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야이르 라피드, 이번 주 법안을 쿠데타라고 부른 야당 대표요. 이제 몇 명의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제안도 진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종종 그 혐의가 적용된 정치 거물 중 누군가가 항상 수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다시 리쿠드의 이전 지지는 이것이 당파적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최근까지도 이것은 합의의 문제일 수 있었어요. 이제 마술 같은 트릭은 끝났으니 다시 현재 법안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2026년 법안은 신뢰 위반 혐의를 폐지하지만 뇌물수수, 자금 세탁, 사기, 사법 방해 등 현재 처벌 가능한 범죄는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새로운 구체적인 혐의들도 추가합니다. 여기에는 1차 이해 충돌 금지와 내부자 거래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 서비스의 징계와 윤리 규정을 강화하려 하며 비판은 주로 정치적이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아직까지 이 법안을 그 자체의 기준에서 다루고 이전에 학계에서 요구되었던 기준에 비해 어디가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런 사례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얘기했으면 합니다. 일단 지금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30년간 이스라엘 주요 학자들은 이 범죄의 근본적 결함을 경고했습니다. 모호성과 재량권에 대한 사법부 의견은 엇갈렸고 입법 노력은 초당적 반복적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미래를 누가 알까요? 진짜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전략일까요? 이 법안이 통과될까요? 아니면 법원이 이를 무효화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선거의 해로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역사를 무시하면 저널리즘이 옹호 활동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정치인들이 아무에게도 쉽게 해주진 않아요.
특히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할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진지한 분석은 그런 정치적 간극과 상관없이 시기가 좋지 않은 제안조차도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인권과 형법에 대한 정당한 우려에 기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해요. 처음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오늘날의 이란을 바라보며 감탄하게 돼요. 우리는 이란 사람들이 사슬에서 벗어나는 거인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방이 방관하지 말고 오랫동안 억압과 학대를 겪은 그 문명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에 얹힌 악의 발을 치우고 이 정권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성공과 번영의 토대를 쌓는 과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토대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논쟁은 중요하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이란 시위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아무리 법과 정치가 긴장되어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곳의 이야기, 이곳의 미래, 그리고 이곳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엄청난 잠재력은 어떤 법안들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정치인과 정치 싸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잠재력을 펼쳐 갑시다.